청문 보고서 없이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 그리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신임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한국당은 크게 반발했죠. 매우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대통령님께서 맡겨주셔서 매우 어깨가 무겁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새로운 경제 주체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강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일상의 삶에서 이 체감할 수 있는 이 평화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소통의 결과로 좀 더 넓은 의미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용 차장. 자, 부실 검증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기 내각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5명에 대해서 일단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을 했죠. 그렇습니다. 7일까지 박영선, 김현철 장관 이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부터 이미 오늘 이제 그 임명장을 수여하는 건 예정된 수순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도 한국당도 어제까지 박영선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더 추가로도 폭로하는 등 마지막까지 파상 공세를 벌였었는데 결국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서 앞으로 전국은 더 경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히 두 장관이죠. 박영선 장관, 김현철 장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논란이 참 많았어요. 결국에는 밀어붙이기 임명 아니냐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여권 내부에서도 조금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지난 4.3 재보궐선거가 이제 사실 여당이 전혀 성적을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국민들과의 어떤 여론과 동떨어져 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또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예를 들어 2명 장관이 이미 낙마를 했는데 거기에 또 이제 2명을 만약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이제 청와대가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런 판단들이 내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또 조국 민정수석과 지금 전용 수석은 그냥 놔뒀단 말이죠. 그러면서 대안부재론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 좀 밀어붙이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사실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또 이제 장관들을 또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2명을 또 추가를 해야 되고. 그럼 또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사실 위기라는 게 지금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 닥쳐올 위기는 지금보다는 더 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철회한 후보까지 포함해서 2명의 장관은 다시 또 이제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인력풀은 지금 한창 찾고 있는 그 작업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어붙이기다, 강행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를 한 거로 봐야 되죠. 그리고 그 김현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에 관련해서 지속 보완 가능한 그런 정책을 내놔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분을 계속 임명하지 않고 그럼 또다시 풀을 찾고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이 청문회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서의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 근데 이게 지금 정권을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청문회 시스템 자체를 입법으로 고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전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장관들 결국 임명이 됐는데 지금 일 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도 실제 일을 잘하는지 능력을 저희가 국민들이 우리가 함께 평가를 해보는 그런 기회도 아직 남아있겠죠. 그런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일에 국회에 나와서 역대 정권에도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많았다. 과거 정권도 그랬다라는 말을 해서 반박이 일기도 했었죠.
이 정부 들어서 지금 낙마한 차관급 인사만 하더라도 11명에 달하고요. 또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이 12명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과 추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굳이 고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질문은 저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질의 보고 묻는 있습니다. 내용이 청문 보고서 없이 예. 역대 정권에서 예.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꼭 아니, 자기가 청문 그러니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된 사례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강행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그게 것이 잘못된 거라는 그게 생각은 어떻게 안 하십니까? 아니 국회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거지요. 제가 말...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문재인 정부 2년 만에 장관급 임명을 강행한 경우, 그러니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아도 강행한 경우가 박근혜 정권과 비교해서 이미 인원수를 따라잡았다고요? 박근혜 정부 4년 9개월 동안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황에서 임명된 게 10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2년 딱 됐는데 10명이에요. 아하. 그럼 앞으로도 더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과는 놓고 보면 사실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적폐, 불통 이런 정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숫자가 많아진다면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항상 우리는 다르다. 예전 정권과 DNA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실제 수치로 보면 더 많은 지금 낙마자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여당이 저렇게 임명을 하면 불통과 이 김학은 정권이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강경한 어조로 비판을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하. 자, 그러면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 저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네. 본인들도 예전에 저렇게 했을 때 집권 여당을 그렇게 비판한 상황에서 본인들은 우리는 똑같다. 다른 거는 왜 다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피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네.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정말 걱정되는 장관이 바로 김현철 장관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을 지금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워낙 미국의 대북 제재 입장이 강경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김현철 장관은 익히 알려진 대로 남북 교류에 능한 그런 인물이잖아요. 잠깐 이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이걸 타개해 나갈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현철 장관이 오늘 이제 대통령께 임명장을 받고 나서도 네. 결국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 이 삼각축이 선수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김현철 장관의 앞으로 행보의 입지가 어느 정도 넓혀질 때는 결국 11일 날 한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죠. 그 정상회담에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제동에 걸린 북한 비핵화 문제를 결국 남북 경협을 풀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같이 의견을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또 김현철 장관의 앞으로 행보 달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조율이 될까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게 조율이 될 수 있을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예, 강 의원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비유를 하자면 네. 우리가 집을 짓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죠. 네. 그리고 집을 짓다 보면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습니다. 그럼 네. 그 날에 따라 혹은 그 필요한 재료에 따라 각각 쓰이는 게 달라요. 그 아하. 김현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어떤 그 남북 정책이나 아니면 한미 관계를 조정하는 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국정 운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네. 그렇다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어떤 남북 경협이나 네. 남북 관계의 개선이라는 게 때에 따라서는 레버리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황과 때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쓸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청와대 인사 단행 여파는 여야 대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국당은 결사 저항에 나서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라면서 강력한 또 엄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외면하고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법자라도 코드만 맞으면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장관 후보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국정 포기 선언이라는 이 정치 공세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임명 강행 논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까지 계속 일고 있거든요. 4월에 임시국회 이 파행이
불보듯 뻔해요. 이거 어떡합니까? 쉽지 않겠죠. 지금 황교안 대표가 결사항전이라는 사실 현 전국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강도 높은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면서 앞으로 전국의 모든 책임을 전국 경색의 책임을 여당에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쉽게 합의하거나 쉽게 이제 국회가 열려서 법안 처리가 쉽지는 않을 보입니다. 다만 지금 야당 입장에서도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것은 현 정부의 인사 실패 등이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결국은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 인사 문제를 끌고 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지켜보죠. 자, 5번째, 6번째 다음 순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순위도 5위, 6위네요. 만나보시죠.